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그 돈을 쥐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뭐라고 했냐? 지금 형 말이 맞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유산은 우리 거니까 미리 정리해두자는 거죠.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너희 거지. 맞죠? 그러니까 미리 유언장 쓰시죠. 아버지도 편하고 우리도 깔끔하잖아요. 그만해라.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로 본 적이 있냐? 아니면 돈으로만 봤냐? 좋다. 유언장 써줄게. 근데 너희들 기대하지 마라.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 불타버린 집, 사라진 돈,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두 아들만을 바라봤던 한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두 아들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은 어떻게 나누죠? 형은 사업 망했으니까 더 가져갈 자격 없어. 두 아들의 대화는 병실 너머로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이놈들에게 더 이상 줄 건 없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펜을 들고 유언장을 썼습니다. 내 전 재산은 두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은 돈에 눈이 먼 자식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욕망을 끝내버리려 한 아버지의 마지막 결심입니다. 그 끝은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용한 마을,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들판 위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간다. 하늘엔 까마귀 몇 마리가 우울한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가고 시골길은 고요하기 그지없다. 그 길 끝에 보이는 작은 집, 낡고 오래된 기와집이지만 그곳엔 한 노인이 홀로 앉아있다. 김동식 76세. 굽은 허리와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가 젊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어린 시절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시선은 사진 위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눈은 마치 멀리 어디론가 떠나 있는 듯했다. 어느새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는 행복했었지.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가늘었다. 사진 속의 두 아이의 얼굴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얼굴에 서린 감정이 바뀌었다. 그때는 내가 행복할 줄 알았지, 이놈들아. 김동식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고 어딘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손끝으로 사진을 더듬던 그는 갑자기 손에 쥔 사진을 구겼다. 사진은 손 안에서 조각조각으로 구겨졌고 그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한이 교차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 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지 사랑과 희생뿐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재산으로만 봤습니다. 해는 점점 더 낮아지고 붉은 노을이 그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였다. 김동식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바람이 문틈으로 휘몰아쳐 들어왔다. 그는 집 안에 놓인 작은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책상 위엔 오래된 서랍이 있었다. 김동식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동식 유언장. 그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고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랍 안에서 붓펜을 꺼내어 봉투를 열었다. 이제 끝을 내야 할 때다. 그는 천천히 유언장의 첫 줄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전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 유언장을 쓰던 그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기더니 40년 전의 기억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햇살이 밝게 내리쬐던 어느 날, 젊고 건강한 김동식. 당시 36세. 이 논밭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두 아들, 지훈 5살과 민수 2살가 들판을 뛰어다니며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어린 민수가 발을 헛디뎌 쓰러지자 김동식이 급히 달려와 그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민수야, 아프지? 아빠가 있잖아. 민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때 김동식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는 두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으며 하늘을 바라봤다. 이 아이들이 나의 전부다. 이 아이들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해. 어느 비 오는 날 김동식이 시장에서 우산을 사들고 집에 들어온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그곳엔 아내와 낯선 남자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에서 우산이 땅에 떨어졌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김동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몇 초 뒤 그의 이마에 힘줄이 튀어나왔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며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외쳤다. 아내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그 남자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옷을 챙겼다. 당신은 늘 일만 하고 나를 돌보지 않았어. 외로웠어. 아내의 외침이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그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다. 그의 표정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난 두 아들과 함께 새로 시작할 거야. 김동식은 유언장의 마지막 줄을 쓰고 있다. 내 재산을 노숙자 쉼터와 고아원에 기부할 것이다. 그는 붓펜을 내려놓고 봉투를 다시 봉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지훈아, 민수야, 이젠 너희 둘을 위해 살지 않아. 지금까지의 삶은 아들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의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자,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짐일지도 모릅니다. 경상북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들판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파릇파릇한 벼들이 바람에 맞춰 고개를 흔든다. 새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작은 농가에 부엌에서 맛있는 된장찌개에 구수한 냄새가 풍긴다. 자, 밥 다 됐다. 지훈아, 민수야, 어서 와서 밥 먹어라. 부엌에서 김동식, 당시 36세. 이 소리치며 큰 솥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큰 밥상을 거실로 옮기고 반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늘어놓았다. 된장찌개,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정성껏 구운 생선 한 마리. 아빠, 나도 돕고 싶어요. 김지훈, 당시 7세. 이 조그만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나타났다. 옆에는 김민수, 당시 4세가 뒤뚱뒤뚱 따라오며 연신까르르 웃고 있었다. 김동식은 아이들이 밥상을 돕는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지훈이, 민수야. 이러니까 우리 집이 왕궁 같다. 그치? 두 아이는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는 밥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민수는 아빠의 바지를 붙잡고 아빠, 나도 왕자야? 라고 물었다. 그럼 너희 둘 다 아빠의 왕자들이지. 그날의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행복 그 자체였다. 밥을 먹으며 두 아들이 서로 장난을 치고 김동식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다. 이런 순간이 평생 지속되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 후 김동식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오늘도 집에 늦는다고?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아내는 전화기 너머로 짧게 대답했다. 시장에 좀 들렀다가 갈게. 애들한테 밥 챙겨줘. 그리고 통화는 툭 끊겼다. 그녀의 목소리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김동식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김동식은 일찍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차 안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김동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차를 바라봤다. 저 차는 대체 누구 차야? 천천히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 안쪽에선 낮고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와 그의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고 방문 앞에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보니 아내가 한 남자와 다정하게 얘기하며 웃고 있었다. 그의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문이 거칠게 열렸다. 아내와 낯선 남자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남자는 황급히 가방을 들고 도망쳤다. 김동식의 눈빛은 살기 띄었고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너 애들 생각은 안 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나도 사람이야. 나도 행복하고 싶어. 당신은 맨날 논밭에만 매달리잖아. 나는 언제나 혼자였어. 아내의 외침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혀오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짐을 직접 싸서 문 밖으로 내던졌다. 아이들은 울부짖었고 아내는 차갑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 엄마도 아빠도 될 거야. 아내가 떠난 후 김동식의 삶은 바뀌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해야 했다.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엔 굳은 살이 가득했고 발목은 부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 아빠, 오늘도 고생했죠? 지훈이의 말에 김동식은 피곤한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말했다. 고생이 뭐냐? 우리 지훈이 잘 있으면 그걸로 됐다. 밤이면 그는 두 아이의 옷을 손바느질로 수선했다. 민수의 옷에 구멍이 나 있으면 새 천을 덧대고 지훈이의 낡은 신발엔 본드로 붙였다. 그는 지친 몸으로도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위해 움직였다. 몇 년 후 그는 이은숙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처음엔 그녀가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해 보였다. 두 아들도 새엄마가 생겼다. 며 기뻐했다. 하지만 결혼 후 2년이 지나자 그녀는 점점 변했다. 돈이 더 필요해요. 뭘 그리 꽁해? 그 돈 좀 나한테 맡겨. 김동식은 믿고 돈을 맡겼지만 어느 날 그녀는 집안의 귀중품과 현금 전부를 훔쳐 도망쳤다. 그날 저녁 김동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은수가 어디 있어? 니. 그는 소리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두 아들은 불안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지훈이와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새엄마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날 밤 김동식은 두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 현재로 돌아온다. 김동식은 여전히 유원장 앞에 앉아 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손끝의 떨림은 멈췄고 얼굴엔 단호함이 가득했다. 이제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겠다. 그는 유원장의 마지막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봉투에 넣고 단단히 봉했다. 그 순간 창밖에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같구나. 늦어름의 밤이었다. 어둠이 깔린 들판 위로 작은 불빛이 어른거렸다. 김동식은 땀에 젖은 셔츠를 벗어 어깨에 걸친 채 호미를 들고 밭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이제 막 옥수수와 감자가 자라기 시작한 밭이었다. 올해는 작황이 좋겠군. 지훈이 학비도 마련하고 민수 운동화도 새로 사줄 수 있겠어. 혼자 중얼거리던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때 멀리서 새빨간 불길이 치솟았다. 불길은 점점 커졌고 땅과 하늘 사이에 새빨간 빛이 번쩍였다. 뭐야? 저건 우리 집 방향인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동식은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던져버리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안 돼, 안 돼. 우리 집이 아니어야 해. 제발. 그는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집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눈이 크게 열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불이야, 불이야. 제발 누군가 도와줘. 소리를 질렀지만 이 늦은 밤에 누가 들을 수 있었을까? 그는 맨손으로 물통을 들고 불에 끼얹었지만 불길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의 손은 화상으로 벌겋게 부풀어 올랐고 온몸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지훈아, 민수야. 눈에 보이는 건 잿더미가 되어가는 집과 창고뿐이었다. 불이 꺼진 뒤 남은 것은 까맣게 타버린 폐허뿐이었다. 창고에 보관했던 농기구와 쌀, 옷가지까지 전부 잿더미로 변했다. 김동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뭐냐고? 바닥에 손을 짚었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갑고 거친 타버린 나무 잔해였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절망의 냉기가 스며들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그 사이로 고요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왜 하필 지금 비가 오는 거냐? 이럴 거면 차라리 조금만 더 일찍 내려주지. 비가 차갑게 그의 얼굴을 적셨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눈으로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과 빗물의 차이를 그조차 알 수 없었다. 화재 후 몇 달이 지났다. 지훈과 민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김동식은 폐허가 된 집터에 남아 무너진 벽돌을 하나하나 치우고 있었다. 아버지, 그냥 새로 집을 지으세요. 혼자 뭐하러 이러고 있어요. 이웃의 할아버지가 지나가며 조언했다. 김동식은 삽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새로 짓는 집에 돈이 있어야죠. 땅이라도 팔아야 새로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절망이 배어 있었다. 그날 김동식은 동네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다. 중개업자는 그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김 선생님, 그 전하 땅은 지금 팔면 너무 헐값에 팔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젠 애들한테 줄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중개업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며칠 후 한 남자가 그 땅을 사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김동식은 거래 서류에 서명하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땅은 내 인생 그 자체였는데. 서명 후 그는 그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곳엔 어릴 적 두 아들이 뛰어놀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지훈이가 민수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렸던 그 들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발걸음을 옮겼다. 이젠 더 미련 두지 말자. 이 땅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 그 후 김동식은 더욱더 독하게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다. 오후 5시에 밭일을 마치고 저녁 7시부터는 건설 현장에 나가 밤새도록 일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수가 그에게 말했지만 김동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 대신 굳은 눈빛으로 삽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상처 위에 다시 흙을 묻히고 삽질을 멈추지 않았다. 난 멈추면 안 돼. 나에겐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민수가 집에 들어간 뒤에도 김동식은 홀로 땅을 팠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턱커 끝까지 흘렀고 그 땀방울이 흙에 스며들었다. 에필로그, 희생의 의미 시간이 흘러 지훈과 민수는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릴 때와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 사업에 투자 좀 해주세요. 그때마다 김동식은 지갑을 열었다. 그는 돈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줬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돌아온 것은 끝없는 요구와 외면뿐이었다.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우린 늘 가난했잖아요. 민수의 말에 김동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손을 떨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은 뭐였냐? 말을 마친 후 김동식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냐? 그의 눈동자는 잿빛이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때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창밖엔 별 하나 없이 어두운 하늘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달라질 거다. 반드시 달라질 거야. 창밖에는 낙엽이 바람에 휩쓸려 흩날리고 있었다. 흐릿한 하늘 아래 칼너 김동식 76세. 병원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주변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김동식의 세상은 조용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머릿속엔 수십 가지의 생각이 스쳐갔고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빨리 뛰고 있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동식님, 들어오세요. 고개를 천천히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죄수처럼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의사는 검진 결과지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김동식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김 선생님, 안타깝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짧고 명확하게 말했다. 대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의사의 입은 계속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장암, 내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이제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빠르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지만 김동식의 눈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며칠 후 김동식은 병실에 입원했다. 하얀 벽과 하얀 침대, 차가운 병원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침대 위에 누운 그는 텅 빈 천장을 바라보았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약봉투와 물 한 컵이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들들은 올까? 지훈이는, 민수는 올까?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병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루 뒤 병실 문이 열렸다. 지훈 45세과 민수 40세가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엔 미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버지가 아닌 병실 주변의 물건을 훑어보고 있었다. 민수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김동식은 두 아들을 쳐다봤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찾을 수 없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다. 그러나 지훈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민수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한마디 툭 내뱉었다. 아버지, 근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순간 김동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뭐라고 했냐?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병원비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야 저희도 대비하죠. 순간 김동식의 얼굴은 굳어버렸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두 아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이놈들이 내가 죽을 걸 대비하고 있구나. 그날 밤 김동식은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복도를 걷던 중 병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귀를 멈추게 했다. 그 소리는 낯익은 두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병실 복도의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변호사님, 유산은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안 썼으면 우리 둘이 나눠 가지는 거 맞죠? 그 순간 김동식의 발걸음이 멈췄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문틈으로 아들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형, 근데 말이야. 아버지한테 미리 유언장 쓰게 할 방법 없어? 우리가 더 유리하게 말이야. 그래, 유언장이 있으면 확실하니까. 형이 말 좀 잘해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두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김동식은 병실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창밖의 하늘은 검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식들의 말을 곱씹었다. 이놈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병실에 있던 작은 서랍을 바라보았다. 서랍을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메모장과 펜이 있었다. 그는 펜을 꺼내 들고 메모장 첫 장을 펼쳤다.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이 생겼구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을 억누르며 펜을 힘껏 잡았다. 메모장 위에 하나의 문장이 적히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그날 밤 김동식은 잠들지 못했다. 두 아들은 그의 병실에 오지 않았고 병원은 적막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다. 병실 창문 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창문에 비치며 김동식 76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얼굴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가운데 비장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침대에 앉아있던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노트와 검정색 볼펜이 들어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기로 했다. 그의 손이 노트를 펴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손톱 밑에 박힌 작은 상처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펜을 잡은 손끝에 강한 힘이 들어갔다. 노트의 첫 장에 한 글자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나는 이 유언장을 통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선언한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이건 옳은 선택이야. 더 이상 이놈들에게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지훈 45세과 민수 40세가 병실에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얼굴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엿보였다. 지훈은 뭔가를 참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고 민수는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겼다. 아버지, 우리 할 말이 있어요. 김동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훈의 얼굴엔 웃음기가 없었고 민수의 눈은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동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세우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무슨 할 말인데?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서 우리 둘이 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김동식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의 입가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지훈은 눈치 보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게 서로 싸우지 않고 깔끔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아버지,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요. 그 순간 민수의 말이 불을 지폈다. 맞아요. 솔직히 형이 다 가져가면 저도 억울하잖아요. 미리 유언장 써놓으시면 우리끼리 싸울 일도 없고 깔끔하게 끝나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침묵이 병실을 감쌌다. 김동식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푹 숙였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순간 두 아들은 멈칫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미리 대비하자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김동식의 눈빛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희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잊은 거냐? 지훈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지만 병실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편해지는 거냐?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지훈의 얼굴엔 불편한 미소가 어렸다. 둘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다. 나, 김동식, 절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김동식은 손을 들어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두 아들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냐고? 궁금하지?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유원장이야. 지훈과 민수는 그 순간 얼굴이 새파래졌다. 지훈은 급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닥쳐라. 김동식의 외침이 병실을 울렸다. 눈에선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 인생을 빼앗긴 게 한두 번이냐? 내 엄마가 날 버리고 내 새엄마가 돈을 훔쳐 도망치고 그때도 난 참고 참았어. 하지만 더는 안 참아. 너희들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줄 거야. 한 푼도. 그날 밤 김동식은 다시 침대에 누웠다. 두 아들은 병실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아내의 배신, 재혼 후의 고통, 화재로 잃어버린 집, 그리고 아들들의 욕심. 그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끝내자. 그는 다시 서랍을 열고 유언장을 꺼냈다. 유언장의 끝부분에 한 문장을 추가했다. 나는 모든 재산을 복지시설과 노숙자 쉼터에 기부한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펜을 놓지 않았다. 이제 후회하지 않겠다. 펜을 내려놓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창문 밖하늘에는 밝은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은 것 같구나. 2달 후 회관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김동식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다. 흰 국화꽃으로 가득 찬 작은 제단 위에는 김동식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김동식의 미소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비밀스러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김동식 선생님의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앞에 서서 두꺼운 서류를 천천히 꺼냈다. 회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김지훈 45세과 김민수 40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렸다. 형, 아버지가 뭐라고 썼을까? 혹시 우리한테 불리한 건 아니겠지? 걱정 마. 아버지라고 해도 결국엔 우리 둘밖에 없잖아. 두 사람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의 시선은 변호사의 손끝으로 향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나는 김동식, 나의 전 재산을 두 아들 김지훈과 김민수에게 상속하지 않는다. 뭐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크게 터졌다.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다. 회관 안은 갑작스러운 침묵에 휩싸였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님,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지훈은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민수도 다급한 얼굴로 변호사에게 달려들듯 걸어갔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재산을 안 준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유언장의 다음 구절을 읽었다. 내 전 재산을 노숙자 쉼터와 고아원에 기부한다. 그 순간 두 형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수의 눈이 크게 떠졌고 지훈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농담이죠. 그게 말이 돼요? 변호사님, 이거 아버지가 진짜 쓴 거 맞아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김동식 선생님께서는 의식이 명확한 상태였으며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지훈은 분노에 차서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변호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동식 선생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노숙자 쉼터와 고아원에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건 취소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훈은 이를 꽉 깨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다. 분노와 좌절이 그의 눈에 가득 차 있었지만 더 이상 무슨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회관의 빔 프로젝터가 켜졌다. 하얀 스크린에 김동식의 얼굴이 비쳤다. 지훈아, 민수야. 두 아들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영상 속의 김동식은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말라 있었지만 목소리는 명확했다. 너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영상 속 김동식의 눈은 깊고 무겁게 두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다. 대신 깊은 슬픔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너희 둘을 위해 난 모든 걸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너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지훈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의 손이 벌벌 떨렸다. 내가 죽고 나서도 너희들은 재산 때문에 싸울 게 뻔하더라.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도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김동식의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냐? 그 순간 지훈의 입이 다물어졌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다. 내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소중한 걸 남기고 간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게 무엇인지.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김동식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없이 쓸쓸하고도 따뜻했다. 부디 살아남아라. 끝까지 살아남아라.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김동식의 기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신문에 실린 76세 농부 전 재산 기부라는 기사 제목이 화제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선택에 감탄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결국 남을 위해 살다 가셨구나. 김동식 씨,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 난 절대 못할 거야. 마을 사람들은 그에 대한 존경과 애도를 보냈다. 한 달 후, 지훈과 민수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지훈은 사업에 실패했고, 민수는 여전히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둘 다 무일푼이 되었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지훈은 그날 밤, 아버지의 영상이 떠올라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그때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민수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살아남아라.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로 바뀔게요. 정말이에요. 돈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가족이 전부일까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한 남자. 그가 남긴 것은 집도, 땅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교훈이었습니다. 김동식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쫓는 자에게는 돈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는 사랑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두 아들은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그리고 아버지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매정했다고, 그래도 자식인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상처 입히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동식 씨의 마지막 선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찾은 겁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던 한 남자가 마지막 순간엔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희생입니까? 아니면 강요된 의무입니까? 어쩌면 진짜 가족이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무엇인가요?